안녕하세요, 신성진입니다. 오늘은 은퇴자산 안전하게 불리는 거북이 투자라는 제목으로 투자에 대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북이 투자를 게으르지만 목표를 이루는 거북이 투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은 좀 게으르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은퇴를 앞둔 분들, 또 임금 피크제 들어간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생전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달라들면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을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적절한 목표를 세우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목표를 이루는 거북이 투자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투자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미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뭐 크게 뭐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과는 그렇지 않으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은퇴 이후에 내가 보니까 정말 100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만만찮은 것 같아, 이거 좀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잘 들어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 얘기를 살짝 하면서 게으른 투자가 뭔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이라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저 책에 보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서문에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버드를 졸업했고, 하버드 MBA를 졸업했고, 메릴 린치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금융회사의 중역을 역임을 했고, 또 뭐 백인의 사업가라고 언론에서 선정되기도 했던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졸에 자동차 정비공 생활을 했고 백화점 청소부를 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한 사람은 파산했고, 한 사람은 100억의 자산을 상속으로 남겼습니다. 누가 파산했고 누가 상속을 남겼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A라는 사람이 그렇게 상속을 남겼으면 이제 이야기도 안 되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겠지만, B라는 사람이 상속을 남긴 거죠. 저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정말로 아주 가난하지만 또 급여가 높지 않지만 성실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갑자기 상속을 100억 가까이 남긴 거예요. 어디에 남겼냐면, 자기가 다니던 병원과 자기가 다니던 도서관에 기부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알려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많은 재산을 기부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알아보니까 백화점 청소했고 자동차 정비공 했던, 급여가 비교적 낮은 곳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유산을 모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는 동안은 열심히 일했고, 검소하게 생활하셨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우량 주식에, 배당이 나오는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100억이 넘는 상속 재산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돈의 심리학의 저자 모건 하우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이 고졸의 자동차 경비공에 있던 사람이 하버드 대학 의대 나온 사람보다 치료를 잘할 수 없고 수술을 잘할 수는 없다. 하버드 법대를 나온 사람보다 법을 더 잘 알고 소송을 하거나 하는 거를 잘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부자는 될 수 있다. 그 사례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당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우리 얘기를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한 것처럼 투자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멋진 스토리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의 현재 자산이 858억 달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뭐 원화로 해보면 100조 정도 되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만 60세, 우리 뭐 은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시점에 만약에 상속을 투자를 중단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1990년도에 지금 현재 71만 5천 불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한 주 주가가 얼마였냐면 $8,000 정도였어요. 실제로 지금 현재하고 비교하면 거의 한 87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60세에 워렌 버핏이
나 이제 은퇴해서 살래. 그때도 재산이 적은 게 아니니까 그냥 은퇴해서 살래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재산의 거의 한 80분의 1 정도밖에 87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은퇴하신 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내가 무슨 투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우리는 워렌 버핏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으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교훈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연금 백만장자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왜?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그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을 하니까 같은 10억을 모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년에 1억씩 찾아 쓸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3% 운영하면 3천만 원밖에 못 찾아 쓰는 거잖아요. 그 차이들이 노후 생활을 다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투자해야 된다. 왜? 은퇴한 이후에 몇 년 사냐면 30년, 40년 사니까 이런 생각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서 처음에 우리가 은퇴해서 부자가 된 분들 또 은퇴를 통해서 안전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좀 그 특징들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 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연금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잠깐 보면 우리가 매월 100만 원씩을 30년 투자한다 그랬을 때 3%씩 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5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6%씩 운영하면 똑같은 3억 6천을 저축하지만 10억이 좀 넘고요. 10%씩 운영하면 22억이 됩니다. 차이가 좀 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3%씩 운영해서 모은 돈을 또 3%씩 운영하는 연금으로 받으면 1년에 2,900만 원을 받고요. 목돈 만든 돈을 6%씩 운영하면서 연금을 찾았으면 7,200만 원을 받고요. 10%씩 운영하면서 연금을 계속 30년 동안 찾았으면 얼마를 쓸 수 있냐면 2억 3,900만 원씩 찾아 쓸 수 있습니다. 2,900만 원과 2억 3,900만 원은 너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용하는지 이게 아주 중요하고 또 운용한 다음에 그 돈을 적절하게 찾았을 때도 적절한 수익률을 운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밑에 표를 보시면 노후자산 10억을 만들었을 때 수익률에 따라서 매년 연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3%씩 운영하면서 연금액을 만들면 1년에 5천만 원씩 쓸 수 있고요. 6%씩 운영을 계속하면 7천만 원을 쓸 수 있고 10%씩 운영하면 1억 조금 넘는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차이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투자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투자가 정말 은퇴한 이후에도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북이 투자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북이는 어떻게 토끼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가지고 터틀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너무 빨리 가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냥 거북이는 지 속도로 그냥 갔죠. 그래서 어떻게 갔냐면 자기의 속도로 꾸준하게 중단하지 않고 토끼처럼 중간에 자고 이러지 않고 꾸준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북이한테 요거 배워서 거북이처럼 투자해서 토끼를 한번 이겨보자라고 하는 게 터틀 인베스트먼트의 철학입니다. 지금 은퇴한 이후에 돈을 빨리 불리려고 빨리 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라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토끼한테 배우려고 하지 말고 거북이한테 배워서 거북이 인베스트먼트 한번 해보자고. 세 가지 제가 게으른 투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게으른 거북이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 2000년도에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한번 했었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와 펀드 매니저, 아주 투자의 전문가죠. 그리고 일반 개미 투자자 세 그룹으로 나눠서 투자를 한 걸 가지고 결과를 한번 본 거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투자를 했는데 보니까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3등을 했어요. 제일 수익률이 낮았죠. 2등이 누가 했냐면 밥만 먹고 주식만 생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2등을 했고 원숭이가 1등 했어요. 원숭이는 어떻게 종목을 구성했냐면 다트를 던져가지고 그 맞춘 걸로 원숭이가 투자한 걸로 보고 펀드를 구성했어요. 누가 1등 했다? 원숭이가 1등을 했다.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이기기 위해서 맨날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같이 스터디하고 해서 종목을 선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막 투자한 원숭이한테 졌다는 거죠.
투자가 직업인 펀드 매니저도 원숭이를 이기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도 원숭이를 이기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무언가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를 수는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수익률을 올리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투자하자.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좋은 주식에 장기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좋은 주식을 막 찾으려고 하면 워렌 버핏처럼 좋은 주식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1등 기업에 투자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1등 기업의 분산 투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등부터 5등, 미국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그냥 1억씩 투자하고 5개 종목에 5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한 거예요. 왜? 우리는 게으르니까. 그걸 보니까 A 주식, B 주식, C 주식, 뭐 A 주식 무슨 주식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주식들 보면서 쭉 보니까 5억이 5년 뒤에 7억 2천이 됐고 연평균 수익률 8% 정도가 났더라는 거죠. 연평균 수익률 8%는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합쳐보니까 연평균 수익률이 31%가 났어요. 5억이 20억이 된 거죠. 연평균 수익률이 31%면 워렌 버핏 수익률보다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저 때는 수익률이 좀 좋았어요. 근데 수익률이 좀 나쁠 때를 한번 볼까요?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을 때 보니까 2018년도에 내가 마음 먹고 1억씩 투자하고 2023년도에 수익률이 좀 떨어졌을 때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 4%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좀 떨어져서 연평균 수익률 17% 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1등 기업, 대형 기업에 투자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지만 왜 하지 않느냐면 이미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제 더 안 오를 것 같아. 한 주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투자는 재미가 없대요. 쫙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쫙 좀 올라가면 쫙 떨어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미 늦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큰 주식들은 짧은 기간을 놓게 보면 쫙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쫙 올라가는 주식은 팍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5년 이렇게 보면 이런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요. 막 오른 것 같은 주식들은 떨어지고 해서 실제로 5년 정도 평균으로 보면 생각보다 안 오른 주식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해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가 무언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두는 사람들이 이기더라. 그러면 1등 기업 주식을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하면 수익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왜 1등 기업에 투자해야 되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등 기업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또 내지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한 15등, 20등 이 정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전 세계 금융 투자 전문가들이 1등이고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라고 인정한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펀더들이 투자를 하고 하잖아요. 집든지상의 결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뭔가 숨겨진 뭔가 숨어있는 진주를 찾을 거야 라고 한 노력은 헛된 노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찾지 마세요. 그냥 전 세계에서 전문가들이 1등이라고 인정한 그 기업들 중심으로만 우리가 고민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 1등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될까? 첫 번째, 여러분 공부 잘했던 애들이 앞으로도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까지 좋은 성과를 보낸 그 기업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우리 예측이고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회사를 보면 인스타그램을 인수를 하고 또 메타버스, AI, VR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꿔서 또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고 인수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계속 키워나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가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로 엄청난 수익을 벌고 있고요. 최근 우리에게 가장 핫했던 IT 기술이란 뭐죠?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오픈 AI.com의 최대 주주가 누구야? 그거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기업들은 자기 자회사나 투자했던 회사들이
회사가 성장할 거하고 괜찮으면 따로 상장을 시킵니다. 이런 회사들은 성장하기 힘들겠죠. 그런 회사들은 투자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이 많죠.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보면 사실은 세상의 흐름이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기업을 인수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키워나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식이 떨어졌다가 빨리 회복될 때 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빨리 회복되냐 하면 바로 이런 투자들을 통해서 가치들을 계속 키워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1등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될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예측이 아닐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등 기업에 투자하는 법을 보면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식 투자. 동업하는 것처럼 하세요. 두 번째, 주식 투자는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하세요. 세 번째, 주식 투자는 연애하는 것처럼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만들어 봤는데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모아온 자산을 가지고 누군가 동업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하고 동업하시겠어요? 야, 진짜 가능성은 있지만 망할지도 모른다. 이런 회사들에 투자하시진 않잖아요. 베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베르나르나 마크 저커버나 이런 사람들처럼 세계 최고의 부자들, 세계 최고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 회사에 좀 투자하면 좀 좋겠는데 저하고 동업하지 않으실래요? 이럴 때 동업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검증된 회사들과 검증된 사람들과 동업하는 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은 동업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알려지지 않았던 회사, 이런 회사랑 투자하시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 모르는 나만 아는 숨어있는 진주를 찾아야지 이런 노력도 하시지 말고 동업을 한다라고 하면 안정된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검증된 사람들과 동업하라.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나 우리나라에서도 1등, 업종 1등 하는 기업들, 이런 회사들만 가지고 고민하시는 게 좋겠다. 한국, 미국 주식 중에서 최소한 30위 안에 드는 거. 누구나 다 아는 회사 동업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투자하시는 것처럼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야, 어제 50만 원 올랐대. 100만 원 떨어졌대.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부동산 투자할 때는 어떤 걸 통해서 투자하시냐면 야, 여기 뭐가 철도가 뚫릴 때, 도로가 뚫린대, 학교가 들어온대,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굵직굵직한 이벤트나 장기적인 흐름을 생각하면서 투자하시지 않나요? 뭐 집 사놓고 집 샀는데 오늘 100만 원 떨어져서 가슴이 너무 아파, 너무 슬퍼,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큰 트렌드나 큰 이벤트 관점에서 주식 투자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회사가 오를까? 야, 지금 앞으로의 흐름은 반도체는 계속될 것 같은데 AI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로봇 산업 중요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있으면 큰 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트렌드를 보고 투자하자. 야, 잠깐 뷰티가 오르고 잠깐 방산업체고 이런 거에 막 따라가고 타이밍을 맞추려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큰 흐름에서 투자하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연애하는 것처럼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식 투자는 결혼이 아니라 연애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한테도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A라는 회사 언제 오를까요? 뭐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데 대표님 언제 오를까요? 제가 그때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많이 들으거든요. 안 올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미 시장 전체가 올랐다가 시장 전체가 떨어졌을 때는 기다리면 오릅니다. 근데 멀쩡한 회사들은 잘 오르고 있는데 내가 투자한 회사만 떨어졌을 때 그때 주식은 다 기다리면 오르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안 오릅니다. 매력이 떨어졌고 그 회사가 이미 문제가 생겨서 시장에서 버림받은 회사는 다시 오르지 않습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연애할 때 내가 이것처럼 이게 좋아서 선택을 했는데 아니다 싶을 때 헤어지잖아요. 헤어지셔야 돼요. 결혼이 아닙니다. 1등 기업 자리를 잃었을 때
더 이상 성장하는 섹터가 아니란 판단이 내려졌을 때, 투자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버리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언젠간 오르겠지라고 하고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그 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 팔고 다른 회사 투자하면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건데 투자의 기회를 잃으실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결혼이 아니라 연애하는 것처럼 하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회사들 1등부터 10등까지, 한 15등까지 이런 회사들 중에서 업종 대표 기업들을 고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 SK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 바이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삼성바이오와 그다음에 셀트리온 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회사들을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한 회사를 선택을 해서 몇 가지 회사에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방 사고 팔 계획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따로 분리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내가 투자 선택한 이유가 사라졌어. 이제는 업종 대표주가 아닌 것 같아. 다른 업종 대표주가 생겼어. 이제는 성장하는 섹터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생겼을 때 그 주식을 파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너무 타이밍을 맞추지 않으셔도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업종 대표 기업들 중심으로 10년 이상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 자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투자의 이유가 사라질 때까지 투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것처럼 그 수익률이 꽤 5년 수익률로 보는 연평균 수익률이 한 5%에서 12% 요 사이는 가능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너무 욕심을 20%, 30% 안 부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 괜찮은 회사 또 내지는 IT 기업들 중에서 잘 나가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뭐 이런 회사들에 한 회사만 오래 투자하면 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한 회사만 투자하시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회사들 뭐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 얘기하면서 나는 우리 손주를 위해서 이 회사 사줬어. 우리 손주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손주 수명일까요? 그 회사 수명일까요? 그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30년 전에 세계 최고의 전자회사들은 뭐 G나 소니나 뭐 이런 회사들이었잖아요. 20여 년 전에 최고의 핸드폰 회사는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만 투자하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업종 대표주들을 모아서 몇 개 회사에 분산 투자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면 자, 주식 투자, 지뢰 밟지 않는 원칙 뭐냐? 첫 번째, 1등 기업에 동업한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세요. 두 번째,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결혼이 아니라 연애하는 거니까 여러 회사에 분산 투자해서 매력이 떨어지면 헤어져라. 이 얘기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주식 투자하는데 큰 낭패를 안 보실 것 같아요. 자,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게으르게 투자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지수에 투자해서 좀 게으르게 투자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수에 투자라고 한다는 것은 인덱스 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인덱스 펀드를 먼저 개념들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펀드는 뭐냐면 해당 지수를 구성하는 주식을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매입해서 지수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인덱스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을 예를 놓고 보면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다양한 회사들이 SK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이 큰 규모이기 때문에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코스피 200 지수에 있지만 사실은 들어가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고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한전이나 이런 회사들도 있고 되게 우리가 잘 알지만 비율은 높지 않은 회사들이 있죠. 그러면 그 비율대로 그대로 복제해서 운영하는 거를 인덱스 펀드라고 그러고요. 그거를 지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다양한 지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우리가 잘 아는 S&P 500 지수라고 하는 500개 회사로 이루어진 지수가 있고, 다우존스 지수라고 하는 30개로 만든 지수가 있고,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기술 기업들 중심으로 만든
100개의 회사들로 만든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뭐 닥스, 영국 FTS 이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로스탁스라고 해서 유럽에서 제일 선정된 회사 50개로 만든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지수, 호주의 지수, 그냥 니프티 이런 인도에 투자한 지수, 이 다양한 지수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지수에도 KRX 100이라고 하는 100개 회사로 만드는 지수가 있고, 코스닥의 지수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는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200개로 만든 지수, 이 다양한 지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펀드를 선택할 때 내가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고 그 맨날 주식을 볼 때마다 내가 좀 불안하고 해서 나는 그냥 간접적인 상품 펀드를 투자할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어떤 펀드를 선택할까라는 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모닝스타라든지 펀드닥터라든지 이런 펀드 평가하는 회사를 찾아보고 어떤 회사가 좋을까 엄청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런 펀드들을 막 선택해서 고민해 봤자 실제로 성과가 그렇게 안 좋은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그러면 어떤 펀드를 선택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인덱스 펀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S&P 500 지수를 운영하는 스탠다드 푸어스라는 회사에서 매년 이런 통계를 냅니다. 액티브 펀드와 S&P 500 지수를 비교를 하는 거죠. 액티브 펀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펀드를 고를까?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 매니저들 수익을 잘 내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막 자기가 이 지수보다 더 좋은 펀드를, 더 좋은 수익을 내겠다고 막 운용하는 그런 펀드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액티브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소극적으로 그냥 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를 패시브 펀드라고 하고 그 패시브 펀드의 대표적인 게 S&P 500 지수죠. 그래서 스탠다드 푸어스 회사에서 매년 이 평균을 내는데 단기적일수록 그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 좀 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지수를 운영하는 펀드들의 수익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는 그래프에서 알 수 있게 되는데 미국에 투자하는 회사들, 액티브 펀드들 중에서 밑에 있는 12.02%가 뭐냐면 저 S&P 500보다 지수 수익률이 더 높은 펀드들은 10개 중에서 하나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은 10개 중에서 9개는 지수보다 수익이 낮더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원숭이 다트 던져 투자하는 그런 막 투자하는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한 그 펀드가 액티브 펀드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원숭이가 이겼다는 것에서 실제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90%는 뭐가 이긴다고요? 지수가 더 이기더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만 그런가? 다른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유럽 같은 데도 보면 유럽 같은 건 한 8% 정도만 인덱스보다 수익이 높고 92% 정도가 사실은 지수보다 액티브 펀드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브라질도 통계를 냈어요. 브라질도 보니까 8% 정도만 인덱스 펀드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고 90%가 넘는 그런 펀드들이 지수보다 수익이 낮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액티브 펀드들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 성과들이 높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고민하고 하는 걸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게 훨씬 속 편한 방법이다. 어떤 펀드가 좋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찾고 비교하고 작년에는 이게 더 좋았는데 3년 동안 보니까 이게 더 좋네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수 결과를 잠깐만 좀 보시면 하나는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높은 것 중에 두 번째 보이는 게 S&P 500 지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나스닥 지수고 네 번째가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어떤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우리가 좀 명확하게 좀 눈에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글로벌 투자자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전 세계 투자 시장을 놓고 어디에 내 자산이 100을 어떻게 배분해야 될까라고 하는 투자자라고 하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한 50% 이상은 그래도 미국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적절하겠구나. 왜? 거기가 자본주의적으로 돌아가고 주주들에게 가치를 잘 배분을 해서 적절하게 시장이 성장하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최근에 한국 시장에서 금투세 관련해서 많은 주식 시장을 어떻게 하면 밸류업을 할 거냐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금투세 자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금투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한국 시장에 대주주 중심에서 일반 주주 중심으로 시장이 좀 옮겨가고 이 시장을 문제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절하게 좀 이 벌을 내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하면 한국 시장 4천, 5천 왜 못 가겠습니까?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수익을 많이 내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훌륭한 나라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안타까운 지수를 보이는 거는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금투세 논의라는 것들 속에서 올 초에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같이 잘 논의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가 나기 전까지 전 재산을 다 한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글로벌하게 분산 투자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수 투자할 때 약간 선택의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ETF라는 게 있거든요. ETF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펀드예요. 펀드를 거래를 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가입하면 그 다음날 가격, 종가의 가격으로 해서 투자가 되고 또 팔더라도 그 다음날 가격으로 해서 평가가 돼서 내가 찾고 이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되게 싫어하시고 뭔가 좀 빨리빨리 결과를 보고 싶다고 요구한 투자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를 증권시장에 상장해서 펀드를 상장한 거죠. 회사처럼 주식처럼 거래하도록 만든 거,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든 게 상장지수 펀드 ETF인데 이게 황금성이 되게 높고요. 그러면서 지수가 가지고 있는 저비용, 그 다음에 분산 투자의 장점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돈이 ETF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의성, 투자자 시에 우리가 ETF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사실은 그게 단점도 돼요. 왜냐하면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는 이게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사고 팔 때 이 가격을 보고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파는 게 맞나? 지금 사는 게 맞나? 되게 머리를 쓰게 되고요. 자꾸 성실하게 노력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실제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을 모아 나갈 때 아직까지 저축하는 돈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인덱스 펀드 적립 투자가 맞다. 더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잣돈이 모여서 자산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서 자산 배분 투자할 때는 ETF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아 나갈 때는 펀드, 이제 모인 돈 운영할 땐 ETF.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수에 투자하시는데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투자 방법으로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좀 같이 잡고 싶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은 개별 주식을 잘하면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수에 그냥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적절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주식 투자의 단점은 뭐냐면 시장이 폭락하거나 위기가 오면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30%, 40%, 50%까지도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심리가 계속 투자하기를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건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장기 투자할 때는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자산 배분 투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떤 건지 우리가 좀 복잡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이 사계절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가가 높을 때가 있고 물가가 떨어질 때가 있고 주식이 성장할 때가 있고 경제가 고성장할 때도 있고 저성장할 때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자산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물가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골드, 금을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다. 우리 그거 알고 있죠. 성장할 때는 계속 성장하니까 개도국 주식이 됐든 선진국 주식이 됐든 주식이 되게 도움이 된다.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물가가 떨어졌을 때는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언제 성장을 하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언제 물가가 떨어지니까 현금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고 이거를 타이밍을 맞추는 거는 사람들마다 힘들다라고 하는 게 많은 투자자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다양한 자산을 몇 개로 분산해서 투자하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많은 투자 기법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그 만들어낸 거를 이렇게 투자하면 되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게 좀 복잡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제 얘기 듣고 이게 뭔지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이런 거를 다양한 자산으로 구성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자산 비율을 맞추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세 번째, 기계적으로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는 효과와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를 본다. 요 세 가지 개념을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주식 60% 대 채권 40%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하고 속편한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주식과 채권, 금, 원자재, 금과 현금 요 네 가지를 각각 25%씩 투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레이 달리오라고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건데 아주 유명한 올웨드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죠. 그거는 뭐냐면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이런 다양한 자산에 포트폴리오를 짜서 다양한 비율로 투자하는 게 제일 좋더라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보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식과 채권을 6대 4로 투자하는 방식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합니다. 1억을 투자할 때 주식에 6천만 원, 채권에 4천만 원 이렇게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 투자한 돈이 2024년 9월 13일 날 투자를 했다. 그럼 1년 뒤에 똑같이 6천만 원, 4천만 원 남아있지가 않겠죠. 주식이 예를 들어서 7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5천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주식 비중이 7천만 원이 돼서 더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면 그 비중 커진 만큼을 파는 거야. 팔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나냐면 주식 비중이 커졌다는 건 주가가 비싸졌다는 거죠. 그 비싸졌을 때 팔아서 채권을 사는 효과가 나고요. 만약 주가가 떨어져서 5천만 원, 4천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서 또 6대 4로 비중을 맞춥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주식이 떨어졌을 때 싼 주식을 사는 효과가 나겠죠. 이걸 계속 맞춰 나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비쌀 때 팔고 쌀 때 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경제적 예측을 못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투자를 하다가 낭패를 보고 손실을 보고 하는 건데 요거는 자산 배분 투자라고 하는 건 다양한 자산을 배분 투자를 해서 비싼 자산을 팔고 싼 자산을 사는 효과를 왜 계속 정기적으로 반복하도록 만든 게 자산 배분 투자입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내 나름대로 기준을 맞춰서 그렇게 비율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게으른 투자, 거북이 투자라고 하냐면 1년이나 2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산이 올라가냐, 이걸 팔아야 될 말은 아무 고민 없이 그냥 계속 놔두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2008년 금위기 때나 그 다음에 코로나 위기 때나 이럴 때 주가가 팍 빠지잖아요. 주가가 팍 빠질 때 채권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내가 1억 투자했던 게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된다고 막 난리고 야 이거 어떻게 돼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돼 있냐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아니면 마이너스 20% 요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럼 내 돈이 8천만 원이 돼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6천만 원, 5천만 원 돼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러니까 내 자산이 마이너스 났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폭이 적으면 계속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산 배분 투자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투자하는 뭐 앱에 그 증권사 보면 해외 주식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잖아요. 거기에 ETF를 검색해서 예를 들어서 주식에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거, 나스닥에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하는 장기 주권에 투자하는 거 이런 투자자들을 좀 여러분들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상품을 알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검색을 하셔서 그 회사들을 분산 투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과 채권 분산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는 ETF 60%, 채권에 투자하신 거에 40%,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금도 좀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주식 50%, 채권 40%, 금 10%, 뭐 이런 식으로 ETF에 분산 투자해서 1년 동안 가만 놔두는 겁니다. 그 1년 지나서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자산 배분 투자 방식인데, 이렇게 투자하면 뭐가 좋다? 낙폭을 좀 줄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속 편하게 투자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토끼를 이긴 거북이 투자법, 거북이한테서 배우자. 첫 번째, 빨리 가려고 애쓰지 말고, 두 번째, 자신의 속도로 꾸준하게, 세 번째, 목표에 집중하면서 투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떻게 투자하냐. 첫 번째,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제가 이 말씀 계속 반복드립니다. 내가 무언가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미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로 인정받은 그 주식을 사는 게 좋겠다. 그게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그래서 몇 개의 주식에 분산에 투자하면서 동업을 하듯이,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듯이, 그 다음에 연애하듯이 그렇게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조금 더 확장된 게 뭐냐면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수는 그 1등 기업보다 좀 더 똑똑한 놈들 모아놓은 걸 숫자를 늘린 거죠. 그 지수에 투자하되,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ETF 투자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뭐다? 적립식으로 돈을 모아나갈 땐 펀드에 투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돈이 있을 때 그거를 자산 배분 투자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할 때는 ETF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자산 배분,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는 주식과 채권과 금 이런 자산들을 몇 개로 나누어서 투자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해외 주식창에서 ETF 검색하셔가지고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신 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딱 모아서 한 줄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다. 거북이 투자가 토끼 투자를 이깁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우리가 나이가 젊으면 열심히 내가 세상을 이기겠다고 투자할 수도 있지만 노후 자산을 투자하는 큰 철학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한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거북이 투자를, 장기적인 거북이 투자, 게으른 거북이 투자를 통해서 노후 자산 잘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